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고찰과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관문 앞에서 한 여성이 내렸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보고 자란 가정의 모습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 청첩장까지 모두 돌린 35살의 한 여성이 명절을 앞두고 파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헤어짐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가는 한 인간의 성장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희가 나누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평범한 중학교 교사 이민아입니다.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모두가 행복해야 할 추석 명절에 파혼을 선언하고 파혼녀가 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제 주변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저 스스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담담하게 제 경험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늘 조용히 눈치를 보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혹시 친척 집에 얹혀 살았거나 재혼 가정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친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에서 자랐지만 그곳은 결코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말을 적게 하는 아이였다기보다는 말을 꺼낼 기회나 분위기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저희 집에는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가족들의 웃음소리 같은 건 좀처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소리도 크고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위압하는 분이셨습니다. 퇴근하시는 아버지의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어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끼곤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셨고 특히 저녁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면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내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반찬이 이게 다야?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딴 거밖에 못 차려내? 가장이 우스워. 미안해요. 오늘 시장이 일찍 문을 닫아서.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정성을 들여봐 뭐라도 만들어내지. 집에서 놀고 먹는 것밖에 하는 일도 없으면서 보나마나 또 낮잠이나 실컷 자다가 있는 거 대충 꺼내서 차렸겠지. 그러니까 밥상이 이 모양 이따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신 좋아하는 계란말이라도 하나 해올게요. 천천히 드시고 계세요. 아버지는 마치 하인을 부리듯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셨고 어머니는 대부분의 경우 침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고함이 터져나왔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요. 내가 조심할게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늘 그렇게 죄인처럼 지내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간 쌓아왔던 서름이 폭발하는 날이면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큰 부부싸움을 하곤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신 날이면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거실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환하게 불은 왜 다 켜놨어? 전기세는 누가 내는데? 당신이 아직 안 들어오셔서 켜놓은 거예요. 지난번에는 불 다 꺼놨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뭐야?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내가 술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할 줄 알아. 제발 좀 그만해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이웃들이 욕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당신한테 다 맞춰주고 눈치 보며 사는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폭발하면 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끔찍한 소리들에 숨죽이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제발 이 싸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빌면서요. 하지만 한번 시작된 싸움은 꽤 길게 이어졌고 아버지의 고함과 어머니의 울부짖음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온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이불 속에서 귀를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신기하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어머니는 다시 순종적인 아내로 돌아와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 평온함에 안도하는 제 자신이 싫기도 했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었지만 오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좀 말려봐. 오빠 말은 그래도 좀 들으시잖아. 이러다 또 밤새 싸우시겠어. 내가 뭘 어떡해. 지금 내가 끼어들어봤자 아버지 화만 더 돋우는 거야. 너도 그냥 기 맞고 내 할 일이나 해. 엄마가 걱정도 안 돼.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걱정 마. 저러다 많은 거 너도 잘 알잖아. 아, 나가. 나 공부해야 해. 오빠는 오로지 이 집을 탈출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그 후로는 명절에도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숨막히는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홀로 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통학하며 대학에 다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너까지 서울로 가버리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미나야, 너는 그냥 여기 국립대 가면 안 되겠니? 엄마는 우리 딸이 엄마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결국 저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제가 자란 지방도시의 국립사범대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어머니가 젊은 시절 꾸었던 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도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결혼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처럼 위태로운 관계를 보고 자란 탓일까요? 친구들과 만나 결혼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늘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친구는 어릴 때부터 봐온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도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도 신혼 같다니까. 나도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그 친구에게 결혼은 행복의 완성이었지만 제게 결혼은 불행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처럼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오히려 탈출구처럼 결혼을 꿈꾸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인데 결혼이란 어느 정도 서로를 감수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남은 생을 함께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 비혼주의야. 너희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비혼주의자라고 선언할 것까지는 없지만 아마 그런 편에 가깝겠지? 연애를 해봐도 이 사람이다 싶은 확신이 드는 순간이 정말 올까 싶어. 그래도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건 정말 운명 아닐까? 그런 사람 만나면 비혼이고 뭐고 당장 결혼하겠다고 할지도 모르지. 친구의 말처럼 저는 어쩌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그 안에서 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제게 롤모델이자 멘토가 되어주신 선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교사로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때마다 그분은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소크라테스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께서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미나 선생, 남자친구 없다고 했지? 내가 중매를 한번 서볼까 하는데 내가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조심스럽긴 한데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제안이었기에 정중히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를 아끼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누구를 소개하는 성격이 아니신 분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에 다른 동료 교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보증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고 만나봐야지. 결국 저는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선생님이 주선하신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 과장으로 준수한 학벌에 깔끔한 외모까지 갖춘 소위 말하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제게는 조금 과분한 상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소탈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겉보기엔 조건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겪다 보니 자존감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는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꾸밈없이 드러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조금 더 괜찮게 포장하려 애쓸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에서 진정으로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요? 첫 만남에서 이 사람이다 하는 강렬한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기에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거듭할수록 그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선자이신 박 선생님의 은사님이 그의 할아버지셨고 그 인연으로 가족들끼리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의 부모님이 대단한 효자, 효부이시며 부모와 조상을 섬길 줄 아는 아주 반듯한 집안에서 잘 자란 청년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경제적으로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양친 모두 건강하시고 무척 화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화목한 가정환경은 제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어른들의 주선으로 만난 사이였기에 교제가 시작되자마 그의 집에서 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가족 분위기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의 집은 제가 듣던 대로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서로를 존중하며 다정해 보였고 가족 전체에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잠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런 좋은 집안에서 반듯하게 자란 그가 더욱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안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아들이자 집안의 장손이었고 부모와 조상에 대한 예의와 법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집안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도 격식을 갖춰 꽤 크게 지내는 듯했습니다. 저처럼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운 문화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그의 다른 장점들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부분들마저도 가족 간의 정이 깊은 거겠지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집에 다녀온 후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쪽 집안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서둘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고 그 한 번의 방문으로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닌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 그만하면 너한테는 과분한 상대지. 아버지마저도 그의 조건을 마음에 들어 하시며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싶었지만 양가 어른들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 이야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제 직장으로 꽃다발과 케이크를 보내며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했고 주선자였던 박 선생님과 동료 교사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고 나니 비로소 제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여전히 얼떨떨했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예비 시댁과의 관계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딸이 없어서 늘 서운했는데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보니 딸이 생긴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며 저를 끔찍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곧 저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다는 이유였지만 막상 가보면 오전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종일 시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가풍과 음식 스타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음식은 대대로 이렇게 해왔단다. 나도 시어머니께 이렇게 배웠어. 너한테도 그대로 가르쳐 주려는 거야. 참하고 예쁜 며느리라는 칭찬 뒤에는 시댁의 방식에 순응하고 조용히 따르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기쁘게 따랐지만 너무 잦은 호출과 반복되는 상황에 저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마음에 결정적인 균열을 일으킨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비 신랑이 제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추석 연휴 때 우리 집에 와서 차례상 차리는 것 좀 도와야겠어. 엄마가 그러라고 하시던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례상. 나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꼭 가야 해?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오라고 했다니까. 어차피 자기 집은 명절에 딱히 하는 것도 없잖아. 연휴에 집에서 노느니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점수 좀 따야 할 거 아니야. 점수를 따라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점수를 따다니. 내가 왜 당신 부모님한테 점수를 따야 하는데? 내가 그럴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 지금까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저는 그가 당연히 사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명백한 말실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사과는커녕 콧방귀를 끼며 제게 상상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 너 나이도 적지 않고 집안도 볼 것 하나 없잖아. 그나마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이랑 우리 할아버지 제자이신 박 선생님이 참한 신부감이라고 좋게 봐주신 게 전부 아니야?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부모님 성에 차지도 않는 며느리감이었다고. 몰랐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솔직함과 겸손함은 모두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저는 좋은 조건의 자신과 결혼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의 집안에 순종하며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 위로 평생 저와 어머니를 억압하고 무시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권위적인 목소리, 상대를 깎아내리며 자신을 내세우는 태도,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독선적인 모습까지. 그는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하던 화목한 가정이란 그저 가부장적인 질서 아래 모든 구성원이 순응하며 유지되는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가 제게 바랐던 것은 동등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의 집안에 순종하는 또 한 명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이미 청첩장은 모두 돌아갔고 결혼식은 코앞이었습니다. 파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 특히 박 선생님과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을 강행한다면 저는 평생을 제 어머니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겉모습만 다를 뿐 존중받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삶.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철없고 이기적인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양가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저는 감당하기 힘든 비난과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파혼이라는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하고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린 어린 시절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피하려 애썼지만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 닮은 사람에게 끌렸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파혼의 아픔은 컸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낼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결혼에 대해 섣불리 기대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지금 이대로의 제 삶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무모함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모든 것을 뒤엎는 용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딘 그 용기만큼은 박수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고찰과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관문 앞에서 한 여성이 내렸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보고 자란 가정의 모습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 청첩장까지 모두 돌린 35살의 한 여성이 명절을 앞두고 파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헤어짐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가는 한 인간의 성장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희가 나누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평범한 중학교 교사 이민아입니다.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모두가 행복해야 할 추석 명절에 파혼을 선언하고 파혼녀가 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제 주변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저 스스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담담하게 제 경험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늘 조용히 눈치를 보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혹시 친척 집에 얹혀 살았거나 재혼 가정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친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에서 자랐지만 그곳은 결코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말을 적게 하는 아이였다기보다는 말을 꺼낼 기회나 분위기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저희 집에는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가족들의 웃음소리 같은 건 좀처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소리도 크고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위압하는 분이셨습니다. 퇴근하시는 아버지의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어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끼곤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셨고 특히 저녁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면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내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반찬이 이게 다야?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딴 거밖에 못 차려내? 가장이 우스워. 미안해요. 오늘 시장이 일찍 문을 닫아서.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정성을 들여봐. 뭐라도 만들어내지. 집에서 놀고 먹는 것밖에 하는 일도 없으면서 보나마나 또 낮잠이나 실컷 자다가 있는 거 대충 꺼내서 차렸겠지. 그러니까 밥상이 이 모양 이따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신 좋아하는 계란말이라도 하나 해올게요. 천천히 드시고 계세요. 아버지는 마치 하인을 부리듯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셨고 어머니는 대부분의 경우 침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고함이 터져나왔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요. 내가 조심할게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늘 그렇게 죄인처럼 지내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간 쌓아왔던 서름이 폭발하는 날이면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큰 부부싸움을 하곤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신 날이면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거실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환하게 불은 왜 다 켜놨어? 전기세는 누가 내는데? 당신이 아직 안 들어오셔서 켜놓은 거예요. 지난번에는 불 다 꺼놨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뭐야?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내가 술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할 줄 알아. 제발 좀 그만해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이웃들이 욕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당신한테 다 맞춰주고 눈치 보며 사는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폭발하면 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끔찍한 소리들에 숨죽이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제발 이 싸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빌면서요.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싸움은 꽤 길게 이어졌고 아버지의 고함과 어머니의 울부짖음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온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이불 속에서 귀를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신기하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어머니는 다시 순종적인 아내로 돌아와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 평온함에 안도하는 제 자신이 싫기도 했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었지만 오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좀 말려봐. 오빠 말은 그래도 좀 들으시잖아. 이러다 또 밤새 싸우시겠어. 내가 뭘 어떡해. 지금 내가 끼어들어봤자 아버지 화만 더 돋우는 거야. 너도 그냥 기 맞고 내 할 일이나 해. 엄마가 걱정도 안 돼.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걱정 마. 저러다 많은 거 너도 잘 알잖아. 아, 나가. 나 공부해야 해. 오빠는 오로지 이 집을 탈출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그 후로는 명절에도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숨막히는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홀로 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통학하며 대학에 다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너까지 서울로 가버리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미나야, 너는 그냥 여기 국립대 가면 안 되겠니? 엄마는 우리 딸이 엄마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결국 저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제가 자란 지방도시의 국립사범대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어머니가 젊은 시절 꾸었던 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도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결혼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처럼 위태로운 관계를 보고 자란 탓일까요? 친구들과 만나 결혼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늘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친구는 어릴 때부터 봐온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도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도 신혼 같다니까. 나도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그 친구에게 결혼은 행복의 완성이었지만 제게 결혼은 불행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처럼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오히려 탈출구처럼 결혼을 꿈꾸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인데 결혼이란 어느 정도 서로를 감수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남은 생을 함께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 비혼주의야. 너희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비혼주의자라고 선언할 것까지는 없지만 아마 그런 편에 가깝겠지? 연애를 해봐도 이 사람이다 싶은 확신이 드는 순간이 정말 올까 싶어. 그래도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건 정말 운명 아닐까? 그런 사람 만나면 비혼이고 뭐고 당장 결혼하겠다고 할지도 모르지. 친구의 말처럼 저는 어쩌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그 안에서 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제게 롤모델이자 멘토가 되어주신 선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교사로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때마다 그분은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소크라테스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께서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미나 선생, 남자친구 없다고 했지? 내가 중매를 한번 서볼까 하는데 내가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조심스럽긴 한데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제안이었기에 정중히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를 아끼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누구를 소개하는 성격이 아니신 분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에 다른 동료 교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보증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고 만나봐야지. 결국 저는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선생님이 주선하신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 과장으로 준수한 학벌에 깔끔한 외모까지 갖춘 소위 말하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제게는 조금 과분한 상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소탈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겉보기엔 조건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겪다 보니 자존감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는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꾸밈없이 드러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조금 더 괜찮게 포장하려 애쓸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에서 진정으로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요? 첫 만남에서 이 사람이다 하는 강렬한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기에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거듭할수록 그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선자이신 박 선생님의 은사님이 그의 할아버지셨고 그 인연으로 가족들끼리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의 부모님이 대단한 효자, 효부이시며 부모와 조상을 섬길 줄 아는 아주 반듯한 집안에서 잘 자란 청년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경제적으로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양친 모두 건강하시고 무척 화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화목한 가정환경은 제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어른들의 주선으로 만난 사이였기에 교제가 시작되자마 그의 집에서 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가족 분위기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의 집은 제가 듣던 대로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서로를 존중하며 다정해 보였고 가족 전체에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잠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런 좋은 집안에서 반듯하게 자란 그가 더욱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안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아들이자 집안의 장손이었고 부모와 조상에 대한 예의와 법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집안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도 격식을 갖춰 꽤 크게 지내는 듯했습니다. 저처럼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운 문화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그의 다른 장점들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부분들마저도 가족 간의 정이 깊은 거겠지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집에 다녀온 후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쪽 집안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서둘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고 그 한 번의 방문으로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닌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 그만하면 너한테는 과분한 상대지. 아버지마저도 그의 조건을 마음에 들어 하시며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싶었지만 양가 어른들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 이야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제 직장으로 꽃다발과 케이크를 보내며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했고 주선자였던 박 선생님과 동료 교사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고 나니 비로소 제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여전히 얼떨떨했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예비 시댁과의 관계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딸이 없어서 늘 서운했는데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보니 딸이 생긴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며 저를 끔찍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곧 저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다는 이유였지만 막상 가보면 오전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종일 시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가풍과 음식 스타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음식은 대대로 이렇게 해왔단다. 나도 시어머니께 이렇게 배웠어. 너한테도 그대로 가르쳐 주려는 거야. 참하고 예쁜 며느리라는 칭찬 뒤에는 시댁의 방식에 순응하고 조용히 따르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기쁘게 따랐지만 너무 잦은 호출과 반복되는 상황에 저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마음에 결정적인 균열을 일으킨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비 신랑이 제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추석 연휴 때 우리 집에 와서 차례상 차리는 것 좀 도와야겠어. 엄마가 그러라고 하시던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례상. 나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꼭 가야 해?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오라고 했다니까. 어차피 자기 집은 명절에 딱히 하는 것도 없잖아. 연휴에 집에서 노느니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점수 좀 따야 할 거 아니야. 점수를 따라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점수를 따다니. 내가 왜 당신 부모님한테 점수를 따야 하는데? 내가 그럴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 지금까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저는 그가 당연히 사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명백한 말실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사과는커녕 콧방귀를 끼며 제게 상상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 너 나이도 적지 않고 집안도 볼 것 하나 없잖아. 그나마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이랑 우리 할아버지 제자이신 박 선생님이 참한 신부감이라고 좋게 봐주신 게 전부 아니야?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부모님 성에 차지도 않는 며느리감이었다고. 몰랐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솔직함과 겸손함은 모두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저는 좋은 조건의 자신과 결혼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의 집안에 순종하며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 위로 평생 저와 어머니를 억압하고 무시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권위적인 목소리, 상대를 깎아내리며 자신을 내세우는 태도,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독선적인 모습까지. 그는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하던 화목한 가정이란 그저 가부장적인 질서 아래 모든 구성원이 순응하며 유지되는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가 제게 바랐던 것은 동등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의 집안에 순종하는 또 한 명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고민했습니다. 이미 청첩장은 모두 돌아갔고 결혼식은 코앞이었습니다. 파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 특히 박 선생님과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을 강행한다면 저는 평생을 제 어머니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겉모습만 다를 뿐 존중받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삶.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철없고 이기적인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양가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저는 감당하기 힘든 비난과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파혼이라는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하고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린 어린 시절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피하려 애썼지만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 닮은 사람에게 끌렸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파혼의 아픔은 컸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낼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결혼에 대해 섣불리 기대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지금 이대로의 제 삶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무모함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모든 것을 뒤엎는 용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딘 그 용기만큼은 박수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고찰과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관문 앞에서 한 여성이 내렸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보고 자란 가정의 모습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 청첩장까지 모두 돌린 35살의 한 여성이 명절을 앞두고 파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헤어짐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가는 한 인간의 성장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희가 나누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평범한 중학교 교사 이민아입니다.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모두가 행복해야 할 추석 명절에 파혼을 선언하고 파혼녀가 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제 주변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저 스스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담담하게 제 경험을 나누어 보랍니다. 제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늘 조용히 눈치를 보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혹시 친척 집에 얹혀 살았거나 재혼 가정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친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에서 자랐지만 그곳은 결코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말을 적게 하는 아이였다기보다는 말을 꺼낼 기회나 분위기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저희 집에는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가족들의 웃음소리 같은 건 좀처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소리도 크고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위압하는 분이셨습니다. 퇴근하시는 아버지의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어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끼곤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셨고 특히 저녁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면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내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반찬이 이게 다야?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딴 거밖에 못 차려내? 가장이 우스워. 미안해요. 오늘 시장이 일찍 문을 닫아서.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정성을 들여봐 뭐라도 만들어내지. 집에서 놀고 먹는 것밖에 하는 일도 없으면서 보나마나 또 낮잠이나 실컷 자다가 있는 거 대충 꺼내서 차렸겠지. 그러니까 밥상이 이 모양 이따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신 좋아하는 계란말이라도 하나 해올게요. 천천히 드시고 계세요. 아버지는 마치 하인을 부리듯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셨고 어머니는 대부분의 경우 침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고함이 터져나왔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요. 내가 조심할게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늘 그렇게 죄인처럼 지내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간 쌓아왔던 서름이 폭발하는 날이면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큰 부부싸움을 하곤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신 날이면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거실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환하게 불은 왜 다 켜놨어? 전기세는 누가 내는데? 당신이 아직 안 들어오셔서 켜놓은 거예요. 지난번에는 불 다 꺼놨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뭐야?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내가 술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할 줄 알아. 제발 좀 그만해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이웃들이 욕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당신한테 다 맞춰주고 눈치 보며 사는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폭발하면 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끔찍한 소리들에 숨죽이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제발 이 싸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빌면서요. 하지만 한번 시작된 싸움은 꽤 길게 이어졌고 아버지의 고함과 어머니의 울부짖음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온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이불 속에서 귀를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신기하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어머니는 다시 순종적인 아내로 돌아와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 평온함에 안도하는 제 자신이 싫기도 했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었지만 오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좀 말려봐. 오빠 말은 그래도 좀 들으시잖아. 이러다 또 밤새 싸우시겠어. 내가 뭘 어떡해. 지금 내가 끼어들어봤자 아버지 화만 더 돋우는 거야. 너도 그냥 귀 막고 내 할 일이나 해.